지금까지 적당히 비겁하게 살아왔다면 함께 진화, 진보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자 김경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어른들이 되면서 살면 참 좋을까, 이런 주제로 제가 책을 쓴 것과 더불어서 어른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주제로 한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책 많이 안 읽는 시대이긴 하지만 어린 왕자 많이 좋아하시고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이 작품을 좋아합니다.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좋아할까요?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책이 얇아서 큰 부담은 없지요. 또 다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이건 저 나름의 생각입니다. 지금의 삶이 맑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이렇다면 굳이 저 책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 삶이 그렇지 않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혹은 젊었을 때 읽었었던 이 소설을 떠올릴 겁니다. 결론은요, 그래,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혹은 나도 그 책을 읽을 때는 지금보다 맑고 따뜻하고 순수했어. 그런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을 쓴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라는 제목을 썼을 때 프랑스어로 뿌띠든 영어로 리틀이든 중의적으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 한 가지는 어리다, 또 하나는 작다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이 책 번역할 때 어린 왕자지요. 어린 왕자,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못 돌아가지요. 그런데 생텍쥐페리의 의도는 그 뿌띠 혹은 리틀은 어리다, 그것보다는 작다라는 의미가 더 강할 겁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우리가 흔히 이 책을 보고 나서 갖게 되는 정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그런 때가 있었어. 물론 어렸을 때. 근데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걸로 그냥 퉁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왕자라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그 작은 왕자가 지금도 있을까요? 칠레의 위대한 신 파블로 네루다는 그의 시에서 이걸 참 깔끔하게 정돈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루다가 마지막 남긴 시집의 제목이 질문의 책인데, 이 시집은 꼭 한번 보세요. 어른 아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시 전문이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짤막짤막합니다. 그 중에 한 편이 이렇습니다. 나였던 그 아이 어디 있을까? 아직 내 속에 있을까? 아니면 사라졌을까? 어떠세요? 그 아이가 지금 내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졌을까요? 어린, 나이가 어리다는 의미로
어린 왕자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없겠죠. 근데 작은 왕자라면 어떨까요? 지금 내 안에 있을 겁니다. 결국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였던 그 아이가 나인 그 아이를 통해서 나일 그 아이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 혹은 이 꿈, 희망, 삶의 가치를 담은 어린 왕자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것은 되찾기가 어렵지만 잊어버린 것이라면 생각만 되돌려도 우리에게 그 가치가 되살아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좀 낭만적으로 시작했지만 오늘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겁니다. 저희도 이제 가끔 동창들 혹은 뭐 친구들하고 모여 있을 때가 있는데 동창회도 있고 뭐 자잘한 모임들이 있죠. 어느 날 카페에 모여서 차를 마시면서 뭐 이런저런 소담을 나누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그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건 뭐 요즘 일상적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유심히 보니까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이 친구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 행복한 표정이라는 말에서 이미 약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어요. 손자, 손녀 사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그 친구가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은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좋니? 좋대요. 당연히 좋죠. 사랑스러운 손자, 손녀 사진만 봐도 행복하지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이뻐? 왜 자식 키울 때보다 더 이쁠까요? 손자, 손녀가. 물론 뭐 호르몬 체계가 바뀐 것도 있고 뭐 내가 살아갈 날이 많지 않고 대를 이어주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자식을 키울 때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세상에서나 어느 가족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회가 혹은 국가가 아이의 교육과 양육을 책임지거나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키워야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의무가 우선이지 자식을 이뻐하는 권리는, 자정은 뒷전으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떠세요? 내가 얘에 대한 교육과 양육에 대한 의무는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부모와는 다르지요. 그러니 의무보다 자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그래서 아마 손자, 손녀가 흠뻑 더 예쁠 겁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다시 물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네가 그렇게 사진만 봐도 황홀한 그 손녀, 손자가 20년이 지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상상해서도 안 되지만 만에 하나 자살한다면 너는 어떤 느낌이 들 것 같냐? 라고 물었습니다. 참 고약한 질문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저 자식은 꼭 저렇게 질문을 한다고. 같은 말이라도. 물론 저도 그거 압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약간은 충격을 주기 위해서도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결국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4,000명의 청년이 자살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뿐입니다.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내 아이라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4천여 명의 청년들이 의지가 약해서 스스로 귀한 목숨을 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발버둥치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여길 때 청년들 말로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겁니다. 내 아이가 나중에 20년 뒤에 커서 내 손자 손녀가 커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그런다 하더라도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는 동시대 사람들이 혹은 동년배들이 불행하게 산다면 나는 상대적으로 더 우월해서 더 행복할까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직 인생의 모든 배터리가 다 나간 거 아니에요. 이제 60이 넘어서 예전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배터리가 이만큼 남아있는데 그거 뭘로 쓸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손녀,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한 뼘이라도 우리가 에너지가 좀 남아있을 때 한 뼘이라도 더 좋은 세상,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를 추억하고 과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저는 의식적으로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그리고 미래 거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도 달라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내 손녀, 손자의 미래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하도 복잡하고 어려워서 조물주가 내려와도 대한민국의 교육제도는 바꿀 수 없다 라고 자조적으로 말하지만 교육의 근원적인 문제는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를 살아갈 사람을 가르친다라는 겁니다. 과거를 살아온 사람과 미래를 살아갈 사람은 일종의 상수입니다. 이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뀔 수 있는 거는 중간에 있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미래의 방식으로 이렇게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청하는 연배가 좀 있으신, 좀 다른 말로 바꾸면 부모님 세대이신 분들은 거의 다 20세기에 태어나서 20세기 교육을 받았고 20세기의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을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 21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아가겠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 살아온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과거와 현재, 미래가 비슷하다면 이런 어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의 방식이 도움이 되겠지만 과거와 미래가 아주 크게 다르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존속된다면 그것은 재앙이 될 것입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거기에 익숙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어린 왕자를 어린아이 혹은 내가 어렸을 때 읽은 그 개념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있는 작은 왕자, 작은 소년, 소녀, 나였던 그 아이, 그리고 지금 동시에 나인 그 아이를 늘 깨워서 나는 어떤 아이로 갈 건지, 내 아이는 어떤 나인 그 아이로 올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와 미래를 20세기와 21세기를 가장 확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그 아이콘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것은 ICBM입니다. 20세기는 속도와 효율의 시대였습니다. 보다 빠르게, 보다 효율이 높게, 당연히 교육도 거기에 맞춰지지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학창시절 한번 돌아보세요. 이치를 따지고 묻고 이런 거 있었습니까? 정해진 답을 머릿속에 외우고 정해진 규칙대로 문제를 풀고 계산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1960년대 초반만 해도 개인 소득이 87달러밖에 되지 않는 최빈국에서 만 30년 만에 OECD에 가입한 이 놀라운 기적을 이룬 바탕은 자원도 자본도 없는데 양질의 싼 노동력이 있었고 우리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강한 목적과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지요.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그 결과와 혜택을 누렸습니다. 불행히도 여전히 이 사회와 구조를, 제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입니다. 아무리 내가 혁신하려고 해도 내가 살아온 방식은 바뀔 수가 없는 거지요. 20세기 속도와 효율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ICBM. 이게 뭘까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두 나라가 자신의 생존, 안보와 생존을 위해서 경쟁합니다. 당연히 무기 경쟁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출혈, 경제적인 출혈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 무기를 압도할 수 있는 효율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기술과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 경쟁을 계속하다 보면 효율은 제일 높고 비용은 제일 낮은 그 방법을 찾아내지요. 그게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재래식 무기가 없더라도 이것만 있으면 상대방이 적어도 나를 마음대로 공격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핵 문제 등 국제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저는 20세기를 압축할 수 있는 아이콘이 바로 이 ICBM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1세기를 대표할 수 있는 아이콘은 뭘까? 20세기가 속도와 효율의 시대라면 21세기는 창조, 혁신, 융합의 시대입니다. 21세기의 ICBM은 I는 IoT, 사물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입니다. 이때 말하는 모바일도 모바일 기기, 즉 디바이스가 아니라 이 모바일이 만들어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20세기 ICBM과 21세기의 ICBM을 비교해보면 확연해집니다. 20세기 ICBM은 눈에 보입니다.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 형태가 어떤지 비가시적입니다. 형태적입니다. 그런데 21세기의 ICBM,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들은 형태도 없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비가시적이고 비형태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고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맥락적 의미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생각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며 우리가 사랑하는 손녀, 손자의 미래가 바뀐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논어를 나이 드신 분들이 논어를 잘 인용을 하는데 이런 거지요. 자왈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여로와. 자, 공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으면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친 게 있습니다. 우리는 텍스트 중심의 텍스트를 추종하는 방식의 교육에 익숙해졌던 겁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은 우연한 기회 학회에서 공자 논어에 대한 특강을 듣는데 세계적인 석학이 나와서 이렇게 몇 구절을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때 처음 느낌은 이랬습니다. 우리도 다 아는 걸 뭘 저렇게 뻐겨. 그런데 50분 강연을 하는데 30분 동안 뭘 하냐면요. 구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질문을 누군가 했기 때문에 공자가 대답했을 거라는 거죠. 누가 질문을 했거나 혹은 특별한 상황이 나왔거나 그래서 공자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했던 겁니다. 당연히 이 질문을 누가 했는지, 왜 했는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등등을 짚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자의 권위에 먼저 탁 하고 의존해 버리는 겁니다. 질문은 빠지는 거죠. 그 답은 공자의 것입니다. 질문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끝이 없습니다. 질문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주체적이죠. 불행히도 우리는 그런 주체적이고 어떤 맥락적인 이해, 어떤 맥락적인 구성, 설계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렇지 않아도 그냥 저는 이걸 텍스트를 추종하는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텍스트를 잘 추종해서 텍스트를 얼마나 잘 추종하느냐에 따라서 대가가 주어지고 그것을 누렸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여전히 텍스트 중심적인 다양한 생각 혹은 맥락적 이해 그런 것들은 매우 부족한 이게 정치적인 삶에서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 얘기하면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서 무슨 특정한 정치적인 어떤 정당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정치적인 건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방식이겠죠. 제 책의 제목은 어른은 진보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이 이 제목을 받아보면, 이 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저한테 되묻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나이 들면 누구나 다 보수적으로 되는데. 동의합니다. 저는 누가 묻습니다. 당신은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저는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이렇습니다. 내가 집에서 배운 가치, 예의 범절, 타인에 대한 배려, 내가 학교에 가서 배운 가치, 자유, 평등, 민주주의, 공정, 정의,
연대, 그것을 내가 졸업하고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보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치가 훼손되거나 억압되거나 왜곡된다면, 특히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다면 저는 분연히 그리고 용감히 그것을 비판하고 저항하고 맞서 싸워서 내가 배운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수적 가치고 보수적인 삶입니다. 진보냐 보수냐라고 하는 것은 대륙에 따라 다르고 같은 대륙, 같은 나라에서도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요. 보수주의를 주장한 버크라는 사람이 처음에 영국에서 이 문제를 주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습니다. 왜냐하면 버크가 말했던 것은 당시의 기득권에 대한 비판이었고, 특히 미국을 점령하고 있는 영국의 식민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버크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 미국 식민지에 대해서 영국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의 인격성, 보편성, 천부적 가치, 이런 것들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마땅히 잘못되어 있고 고쳐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값을 크게 치를 것이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버크를 비난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는, 보수는 그럼 내가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진보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낡은 책을 갖고 살아? 이런 교과서는 이제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아. 새로운 교과서가 필요해. 새로운 책을 만들자라고 하는 정도가 되어야 진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에게는 그거 감당할 능력도 역량도 전망도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진보냐 누가 보수냐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제대로 그 배운 가치를 실현하고 실천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른바 강남 3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그렇고, 첫째는, 또 하나는 그들이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위상. 그런데 한번 우리 스스로 냉정하게 물어봅시다. 존경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존경할 만한 수준을 가지고 있어. 그런 사회적인 삶을 실천하고 있어. 그렇게 바라보는지, 아니면 저 사람들은 모든 혜택을 자신들만 누리고 지속시키려고 할 뿐이야. 물론 그 바라보는 시선이 삐뚤어진 것도 있고 잘못 이해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과연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그런 품격 있는 삶을 우리가 구현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못하면 내 아이들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줘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제대로 된 보수의 가치를 우리가 실천하고 수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에 무슨 국제적으로 등록까지 됐다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우리 입에 붙어 있지요. 산업화 시대를 거쳤고 이른바 민주화 시대도 겪어본,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사고는 거기에 맞춰져서 때로는
적당히 타협도 되고 변형도 된, 솔직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적당히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데, 잘못됐는데 싶지만 속된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부양할 가족이 있으니까 적당히 눈 감고 외면하고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은퇴를 하게 되면 누가 나를 자를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또 거기에 받은 혜택이 있어서 그게 지속되길 바라거나 혹은 익숙해서 그냥 따라가는데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손녀와 손자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쁘다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좋은 거 사주면 될까요? 제가 어른은 진보다 라는 책에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기존의 방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자산입니다.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가 배웠던 것에 정말 꼭 간직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얼마나 제대로 살아왔는지를 좀 따져보고 혹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일종의 보속하는 어떤 심리로라도 그것을 갚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좀 더 용기 있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보수적 가치를 인식하고 반성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점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혹은 이념적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겠죠.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을이 되면 그냥 상투적으로 이런 말 하잖아요.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다. 그리고 이제 해석도 쉽게 해요.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괄호 열고 나도 살찌고. 이상하게 가을이 되면 식욕이 막 돋죠. 속뜻은 가을. 이거 한 번도 우리 다른 생각 해본 적이 없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유비무환으로 해석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른바 고사성어는요, 원산지가 중국입니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당연히 그 사람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 말이 만들어진 시간, 공간, 사람, 사건 속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배워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늘은 높고 쭉 하는 거는요, 속도와 효율의 가장 정형화된 방식입니다. 하늘천, 높을고, 말마, 설질비, 이걸 그냥 쭈르륵 나열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자나 영어 이렇게 뜻을 사전이나 옥편에 찾아보면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지요. 중요한 것 혹은 빈도 이런 것에 따라서 번호가 1, 2, 3, 4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중에 1번만 골라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조합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자, 중국을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죠. 천고, 하늘이 높다는 뜻이겠지요. 이게 이미 가을입니다. 어떤 계절이 하늘이 높게 보이나요? 가을입니다. 천고. 그래서 뭐가 어땠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지요. 자, 여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지요. 농경사회입니다, 중국도. 농경사회에서 말은 그렇게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말은 주로 뭐에 쓰이죠? 빠르게 이동할 때, 속도로 나타낼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자주 쓰이는 게 이런 거겠죠. 주마간산, 주마가편, 속도. 또 다른 하나는 전쟁입니다. 전쟁할 때 말이 쓰이잖아요. 세옹지마 할 때 말처럼.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일까요? 흉노의 말입니다. 북방민족의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 북방민족에 대한 어떤 공포, 트라우마라는 게 있죠.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농사는 아주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속된 말로 빡센 노동력. 시간도 없고요. 부지런히 농사를 져야 됩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짝이 좀 허물어졌어도 그거 고칠 여력이 없지요. 가을이 되면 뭐 합니까? 수확을 하지요. 그러면 노동에서 해방됐고 충분하진 않지만 경제적인 뭐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느슨해지게 돼 있죠. 자, 이제 북방민족은 어떨까요? 저 흉노의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북방은 초원지대예요. 그냥 놔기르면 돼요. 방목하면 돼요. 마비할 때 비는 살찔 비가 아니라 비옥할 비입니다. 말이 비옥하다는 얘기는 말이 잘 자랐다는 뜻이에요. 놔길러도 다 잘 자라요. 그런데 저 북방은 초지는 많지만 농지는 없지요. 농사질 땅이 없는 겁니다. 당연히 곡식이 부족하겠지요. 중국에 돈 주고 사든지 말과 바꾸든지 아니면 뺏어와야 되는데 가장 매력적인 거는 뺏는 거지요. 전부 다 그 잘 자란 말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와서 전광석화처럼 매처럼 채갑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농사 끝나고 나면, 추수 끝나고 나면 얼른 무너진 성벽 고치고 문짝 고치고 낫 대신 창 들고 가서 지키고 있어야 1년 내내 고생한 이 농작물을 빼앗기지 않겠지요. 그래서 유비무환의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이게 이른바 입체적 사고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를 포함한 어른 세대 혹은 더 넓혀서 시니어 세대 일평생 텍스트를 추종하는 삶을 살았고 평면적인 어떤 인식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게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이전의 시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의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온 청년의 삶에 비춰서 판단했을 때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라고요? 아프면 환자지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온 그 시대와 지금 청년과 우리 손녀, 손자들이 살아갈 이 현재와 미래는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좀 더 공감을 하고 그들과 좀 더 소통을 하려면 내가 살아온 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고민이 뭔지를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때는 대학에 들어가면 뭐 낭만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요즘 아이들은 내 아이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서 참 안쓰럽고 답답하고 아니 걔들이라고 그런 거 몰라서 그럴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때까지는
취업 걱정 안 했잖아요. 학교 졸업하면 어디든지 뭐 직장은 얻을 수 있었으니까. 결혼도 그래서 할 수 있었지요. 우리 물려받은 재산 없지만 직업만 가지면, 직장만 있으면 한 가족 부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결혼하겠으니 허락해 주세요. 그러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어떨까요? 취업이 안 되는데, 대학 졸업하면 빚쟁인데 연애 꿈도 안 꿔요. 결혼이요? 뭐 내가 정규직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어야 뭐 그런 거라도 해보지요. 왜 애 안 낳냐고요? 안 낳고 싶어서 안 낳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라고 해서 삶이 바뀌진 않겠죠.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회 의사결정을 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고 아직은 에너지가 남아서 뭔가 도와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불행히도 과거의 방식에 갇혀서 삶은 진화해야 되는 겁니다. 진보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일종의 사회적 진화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리는 진보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개념 혹은 어떤 이념적인 그런 가치가 아니라 진화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 진화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주제, 문제들에 대해서 저의 소회를 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 저는 부끄럽거나 혹은 걸림돌이 되거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가 87달러가 되는 세상에서 3만 달러 되는 걸 누가 남이 해준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 어떤 큰 희생을 토대로 우리가 열심히 살았고 온갖 고난을 이겨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땅히 자부심을 갖고, 그러나 다음 세대에 대한, 우리가 사랑하는 손녀, 손자의 미래에 대해서 단지 내 새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살아갈 21세기 대한민국과 사회의 미래와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세대도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과거의 어떤 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나이는 들었지만 우리도 21세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1세기에 걸맞은, 거기에 맞는 삶을 충분히 누리면서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진보적일 수 있는, 진보적일 수 있고 진보적이어야 되는 것은 바로 기성세대, 부모세대, 그리고 시니어들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은 누군가로부터 잘릴, 해고될 위험과 걱정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적당히 비겁하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운 가치, 인간에 대한 배려, 예의범절, 자유, 평등, 공정, 정의, 연대,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남은 삶에서는 한 뼘이라도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고 우리 손녀와 손자의 미래를 위해서 때로는 용기도 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될 겁니다. 이제 21세기의 공부는 단순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게 내 삶에서 어떻게 생성되고 융합돼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해왔으니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갖고 있는 답을 향해 나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생산되고 서로 공유되면 상상하지 못하던 엄청난 가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몸은 생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쇠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 태도, 어떤 이런 가치는 오히려 더 순수해지고 정화되고 세련되고 높은 수준으로 진화하고 진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넓은 집에서 얼마나 멋진 차를 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그런 것을 기준으로 경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내가 어렸을 때 꿈꿔오던 그 어린 왕자, 작은 왕자를 나였던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나인 그 아이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면서 나일 그 아이를 향해서, 그리고 내 손녀 손자들이 그 아이일 수 있는, 함께 나아가는, 함께 진화, 진보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고 더 나아가서는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뀌고 미래가 바뀌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갈 세상이 바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른들이 이런 좋은 본보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한 가지 첨언을 드린다면 그럴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 중에 하나가, 우리 솔직히 책 잘 안 보죠. 안 봐도 사니까. 바빠서 못 봤지요. 직장 다니고 늘 야근하고 그러는 책을 언제 읽겠어요? 이제는 시간이 좀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책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안 돼서 안 읽죠. 적어도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 모습만으로도 아이의 삶에 아주 좋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생각이 바뀌고 좀 더 몸은 쇠해도 생각은 점점 더 싱싱해지고 진보하는, 진화하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진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더 진보하도록, 더 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제 손녀와 손자를 위해서, 또 그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여러분들의 손녀와 손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 혹은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조금 고민을 한다면 내 삶을 방향만 조금 바꿔도 금세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불편한 이야기가 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